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광표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까지 설명드렸을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것인가,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내용, 또 개발 사업은 주로 도시 외곽적인 비도시적에서 농지나 임야와 같은 토지를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또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교재 345쪽을 보면 개발계획 지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개발사업계획. 거기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발계획.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를 하거나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이죠.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토지를 우리가 사고 팔면서 제일 먼저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지 마라 그랬죠. 토지는 평당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호적 용도 지역이 중요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투자 가치가 절대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시는 건축물 용도가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이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의 진정한 투자 가치는 용도 지역이지 평당 가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토지를 사업할 때는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걸 묻지 말고 용도 지역을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다음 주에 나오고 있는 도시 정비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중간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대지 지분을 하나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때, 이때 여기서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절대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아니고 사업의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현재 구역만 바로 지정된 상태라면 이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분값이라든가 투자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뒤로 갈수록 리스크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지분값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투자 위험성과 그 투자 금액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의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오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업에 있어서 평당 가격을 묻지 말고 사업이 어떤 단계냐 어떤 단계냐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가 나오겠다. 이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격이 높고 낮음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도 다음 주에 나오는 정비 사업도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이 사업의 단계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가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나 또는 중개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잘 알고 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업에서 등장하는 각종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서 나오는 계획을 기억하게 되면 사업의 전반적인 틀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업이 나올 때마다 그 사업에 나오는 계획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개발법에서 계획이 크게 세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획은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보면 개발계획이 뭐냐. 개발계획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개발구역 지정권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조금 이따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지정권자 수립하는 게 개발구역입니다. 개발구역은 뭐냐? 내용적으로 본다면 청사지입니다. 청사지. 청사지라고 해서 이건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구체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하나의 방향 설정, 청사진이 되는 격을 우리는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은 없어요. 이건 보통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어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신도시 제일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개발계획에서 이번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까 큰 틀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주변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를 머릿속에 가만히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또 부산, 다른 지역에서 개발되는 신도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찾아보면 여기서 이 개발계획의 명칭이 어떤 명칭이고 구역은 어디까지고 면적은 얼마이며 사업시행 기간은 언제까지고 또 사업은 누가 진행하고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그런 큰 틀이 나오게 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발계획을 찾아보고 그 도시 개발 사업의 중요한 뼈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뭐냐?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이건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에 뭐가 들어갔냐? 소위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그래서 우리는 그 도시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실시계획을 확인해 봐야 되고 사업 시행자 수립하는 실시계획 속에 소위 지구 단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투자했을 때 여기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 환지계획입니다. 누가 수립한다? 사업 시행자 수립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하는 약속이죠.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환지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지에.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주에 크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두 개의 계획만 필요할 겁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크게 우리가 세 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이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환지 방식이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세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개발계획은 뭐라고요? 개발계획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사진. 실시계획은 뭐다? 시행계획. 환지계획은 뭐다? 약속.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을 아시면 계획의 중간중간에 다음 단계를 끼워 넣게 되면 큰 틀이 잡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계획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제일 먼저 개발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49쪽 가면 개발계획이 나오죠.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은 이건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개발계획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은 아까 뭐라고요? 청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다. 세 번째, 개발기원. 언제 수립하냐? 시기입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말이죠. 청사지는 언제 마련하겠습니까? 청사지는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순서겠죠. 지정하기 전.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말이죠. 예외적인 경우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 어떤 경우냐면 말이죠. 이 개발구역 전국적인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 개발구역 전국적으로 공모로 수립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공모하는 순간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토지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 놓을 겁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지정보다 또 하나 거기가 소위 미성숙지입니다. 미성숙지. 여러분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 미성숙지라는 표현이 가끔 저한테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미성숙지는 아직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토지 가격 상승의 여력이 특히 높아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를 보통 미성숙지다 이렇게 표현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 자연녹지, 생산녹지라든가 또는 비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점 보통 미성숙지로 분류하겠죠. 이런 미성숙지의 경우는 토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도 어떻습니까?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개발구역을 나중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토지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있지. 정상적으로 개발구역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나중에 지정하게 되면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걸리게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등해서 나중에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는 사실상 보상금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발구역을 공모로 수립하거나 거기가 투기 가능성이 높은 미성숙지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구역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동의는 환지 방식일 때만 동의를 받습니다. 수용 방식은 어차피 보상을 받고 모두 떠났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개발구역 수립에 동의를 받아요. 이 동의는 어떻게 받느냐? 동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되면 면적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토지 소유자를 보충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두 가지 동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 동의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한 가지 동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뒤에 조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계획은 개발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서 소리가 복합기능 도시라는 얘기 있습니다. 복합기능 도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우리는 신도시 규모가 말이죠. 330만 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면 보통 우리가 100만 평이죠. 100만 평.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평 이상이면 그 도시가 보통 신도시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신도시가 개발될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신도시가 개발되면 첫 번째 문제점은 구도심지가 동공화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새로운 도시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부작용. 그 부작용이 뭐냐? 문화와 전통 있는 종전 도시가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지가 동공화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신도시가 준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다 보면 졸속한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인근 도시에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일기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일산이라든가 분당을 대표로 여기에 견줘서 얘기를 합니다. 일산의 분당을 보통 우리가 7년 이내에 이렇게 사업을 끝내다 보니까 졸속한 도시, 그래서 소비도시, 향락도시로 전락을 해버리고 하루 종일 기계 소리가 돌아가지 않는 소비도시로 우리가 배드타운을 전락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 이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도시가 주거, 상업, 유통, 위락, 교육 이런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뜻입니다. 소위 이런 도시는 뭐라고 한다? 배드타운의 반대말 우리가 흔히 자족도시라고 합니다. 자족도시. 그래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이런 개발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되느냐? 개발계획은 광역,
도시군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왜냐? 개발계획은 이번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제산의 청사진인데 그 개발계획은 그 도시의 20년짜리 장기발전의 청사진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상급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서울,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개발한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계획은 서울시 전체 20년짜리 청사진에 맞춰야 되겠죠? 또 그것은 서울시를 포함한 인근의 광역도시계획에 당연하게 부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에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개발되고 있는 부산 강서구에 소위 우리가 에코 델타 시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 에코 델타 시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가 개발되면 그 도시에 개발계획 수립하겠죠. 그 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 장기 20년짜리 청사진에 맞춰져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계획은 부산광역시, 양산시 그리고 김해시를 서로 어우리는 부산광역시 광역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재를 보시면 346쪽에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개발계획 내용. 그 개발계획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을 아까 청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청산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개발계획에서 밝혀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개발계획의 명칭과 위치 면적이 나오죠. 자, 아까 얘기했던 부산광역시 에코 델타시티 명칭,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또 우리가 명지동, 대저 2동, 면적 195만 평,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번 개발계획 지정 목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 통상 사업시행기간은 10년 이상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용도가 아까 얘기한 약 2025년 이후에 완성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 사업시행제 관할상이죠. 사업시행제 관할상. 자, 4번 누가 할 것이냐. 아까 부산광역시 그 에코델타 시티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공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수변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방식, 인구 수용계, 거기다 인구를 앞으로 얼마나 수용하겠다는 거, 토지 이용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우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신도시의 개발계획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 아까 에코델타시티라든가 서울 인근 지역의 어떤 신도시들의 그 개발계획을 찾아보시면 제일 먼저 명칭, 위치, 면적,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 토지용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 도시를 갖다 누구한테 브리핑하면서도 이 도시가 이런 도시다 하는 내용들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겠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도시 개발구역입니다. 도시발전 누가 지정하느냐? 자, 지정인데요. 지정은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 여러분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시도지사들이 시작. 그러면 시도지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고 그러죠?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5가지죠. 첫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해요.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는 지정 못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중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안 보일 겁니다. 특별자치시장. 그러면 신도시 지정권자의 특별자치시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런가? 특별자치시가 어디입니까? 세종시 아니겠어요? 세종시는 이제 막 개발된 도시죠.
아직도 미완성 도시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지금 세종시 개발이나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안에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시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새로운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만약 노원구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고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이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지정하는 양평군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경기도 남양주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지정하지 남양주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다.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지정권은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남도 아까 김해시, 양산시. 그러면 경상남도 김해시장, 양산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도지사 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있죠. 시는 시인데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이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로 경상남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장이 직접 지정한다는 얘기고 수도권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이런 시들은 전부 다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이런 50만이 넘는 대도시는 도지사 지정하지 않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도시발 지정권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까지 예외입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크게 우리가 5가지 했는데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347쪽이 나오죠. 몇 가지만 기억할까요? 첫째, 국가가 도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필요에다만 농림지역이었거든요. 농림지역. 근데 원래 농림지역을 신도시를 지정하려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를 바꿔야 돼요. 그럼 농림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놓고 거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면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바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고 지정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몇 개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간주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간주된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공부하셨죠?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 계획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상세 계획구역. 그렇다면 뭐다? 이 도시개발구역이야말로 상세한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신도시는 요즘 깔끔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까운 상암동 보세요. 상암동. 지난번에 영화에 나왔습니다만 도시가 깔끔하죠. 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들, 혁신도시들 이런 도시로 가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도시가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순간 고시가 되고 고시는 두 가지 법적 효과를 가져와서 첫째 그 지역은 용도적이 자동적으로 도시로 변경이 되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을 시작하게 된다.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공부는 항상 이론 중심의 공부가 아니라 그랬죠. 실무와 연계시켜서 항상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호시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호시 된다 하고 이론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무와 연결시켜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무상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지역의 토지가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어떤 이유로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을 때 아니면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 갑의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원래 용도지 농림지역이었죠. 농림지역. 그런데 이 지역이 나중에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그러면 용도는 뭐로 바뀐다? 도시로 변경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간주하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토지가 불과 몇만 원짜리 싼 토지였겠습니다만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순간 이전 도시로 바뀌게 되고 그 지역이 주거지가 될지 상업지가 될지 공업지가 될지 모른다 말이죠. 토지 가격은 급등할 겁니다. 급등. 또한 이때 당시에 토지 감정평가 금액은 굉장히 저렴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되는 순간 용도들이 바뀌게 되고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가치는 굉장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면 그야말로 대박 물건이죠. 한마디로 이런 지역의 토지는 나중에 토지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누구도 상상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경매에 있어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마다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내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 토지는 굉장히 토지 가치가 높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지방에서 강서아까 에코 델타시티 이쪽에 물건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한 서너 건 정도가 저런 물건이 사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유 지분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또 뭐 몇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가치가 보장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면 투자해서 100%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다 하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 말이죠. 또 하나 효과가 무슨 효과가 되냐. 이 안에서 갑, 을, 병 이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들은 집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수용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토지는 보통 수용이 될 겁니다. 수용되고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볼 것인가 하고 각종의 투기를 하게 될 겁니다. 투기.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각종의 개발을 하려고 그래. 개발. 예를 들면 밤새 가서 건물 하나 지어버린다는 얘기죠. 밤새 가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가서 수목을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을 하면 토지보상금, 건축물, 정착물, 즉 지작물 보상 이런 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상금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상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정한 개발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크게 우리가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7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이 7가지 개발행위는 사실상 그 지역의 6개 지역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이 뭐 된다? 금지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금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그 개발구역 내에서 일정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그런 개발행위를 하고 싶으면 사전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역이 신도시가 지정된다. 어느 지역이 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2가지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된 순간 아까 뭐로 간주된다? 용도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간주된다. 두 번째, 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되는 순간 그 개발구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그런 행위를 하고 싶으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347조는 개발구역 지역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이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처음에 개발구역 지정구 실행이 전에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했겠죠. 개발구역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구 시였어요. 개발구역 지정구 시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있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1기 신도시, 또 2기 신도시, 판교라든가 파주라든가 3기 신도시, 동탄 이런 신도시들은 전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경우였습니다. 서울에서 신도시 외곽지에 지정할 때 그 이유는 첫째는 강남에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신도시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화 사업을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요청. 자, 여기서 우리 용어 정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청이라는 용어하고 제안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요청과 제안. 요청과 제안은 한마디로 뭐뭐뭐 합시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요청이라는 용어는 항상 누가 하는 건 이건 행정, 관청이 하는 것이고요. 제안이라는 용어는 비행정관청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청과 제안, 행정관청이 주체냐, 비행정관청이 주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으로서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한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한답니다. 전부 다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LH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관청입니까? 아니잖아요. 또는 조합. 행정관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조합은 제안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제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과 제안의 표현을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장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시장우수라든가 시도지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부 다 행정관청의 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하면 그 업무와 관련되어진 행정기관의 장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진 최고 중앙행정관청의 장을 말합니다. 예컨대 농지에 관해서 그냥 행정기관의 장을 그러면 시장원수, 시도지사 또는 뭐 농축산식품장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농지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고 그랬네. 요청이라 동그라미.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하남시 인근 지역에 환경 생태 도시를 하나 지정합시다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휴전선 인근 지역에다가 국제 평화 도시를 건설합시다 하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해양 관광 도시를 하나 지정합시다 라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은 관계 최고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면 5번 하나 볼까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긴급에다만 동그라미. 천재지변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일본에서 갑자기 대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있던 많은 일본 국민들이 갑자기 해운대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산에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에 신도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요청이 있었다는 경우. 세 번째, 긴급한 필요. 긴급.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개발구역 지정은 개발구역, 자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지정고시. 그러면 이 고시를 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어 중을 또 하나 하죠. 여러분 앞으로 공고라는 용어하고 고시라는 용어가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공고는 뭐고 고시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고나 고시나 널리 알린다는 얘기다.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물으면 차이점 별거 없다.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고는 이건 일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고시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고는 5일간 공고한다, 7일간 공고한다, 보통 이런 표현 써요. 그러나 고시는 기간이 없습니다. 고시하면 지금부터 계속 그걸 또 고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고는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법적 효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시개발이 지정고시 됐다. 자, 여기 공고됐다. 공고는 이런 겁니다. 뭐 열람을 공고한다, 공청회를 공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이 내용을 갖다 열람시킬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가서 보시고 의견 제출하세요 하고 공고하는 겁니다. 공청회, 언제 공청회를 개최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 제출하세요 하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럼 공고는 일정 기간 동안 하죠? 또 그 기간 내에 나와서 보고 의견 제출 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고입니다. 그러나 고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된다 그러면 중요한 법적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법적 효과. 그래서 항상 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건 중요한 법적 효과가 두 가지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아니냐? 이건 자동적으로 지금부터 도시지역이 됩니다.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여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거든요. 농림지역. 근데 원래 농림지역을 신도시를 지정하려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바꿔야 돼요. 그럼 농림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놓고 거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면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바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고 지정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몇 개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간주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간주된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공부하셨죠?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 계획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상세 계획구역.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 도시개발구역이야말로 상세한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신도시는 요즘 깔끔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까운 상암동 보세요. 상암동 지난번에 영화에 나왔습니다만 도시가 깔끔하죠. 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들, 혁신도시들 이런 도시로 가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도시가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된 순간 고시가 되고 고시는 두 가지 법적 효과를 가져와서 첫째 그 지역은 용도적이 자동적으로 도시로 변경이 되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을 시작하게 된다.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공부만 항상 이론 중심의 공부가 아니라 그랬죠. 실무와 연계시켜서 항상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것이 된다 하고 이론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무와 연결시켜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무상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지역의 토지가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말이죠.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어떤 이유로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을 때 아니면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 갑의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원래 용도지 농림지역이었죠. 농림지역. 그런데 이 지역이 나중에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그러면 용도지 뭐로 바뀐다? 도시로 변경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간주되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토지가 하면 불과 몇만 원짜리 싼 토지였겠습니다만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순간 이전 도시로 바뀌게 되고 그 지역이 주거지가 될지 상업지가 될지 공업지가 될지 모른다 말이죠. 토지 가격은 급등할 겁니다. 급등. 또한 이때 당시에 토지 감정평가 금액은 굉장히 저렴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는 순간 용도지 바뀌게 되고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가치는 굉장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면 그야말로 대박 물건이죠. 한마디로 이런 지역의 토지는
나중에 토지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누구도 상상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경매에 있어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마다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내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이 토지는 굉장히 토지 가치가 높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지방에서 강서아까 에코 델타시티 이쪽에 물건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한 서너 건 정도가 저런 물건이 사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유 지분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또 뭐 몇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가치가 보장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면 투자해서 100%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다 하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말이죠. 또 하나 효과가 무슨 효과가 되냐. 이 안에서 갑, 을, 병 이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들은 집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또 이게 만약 수용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토지는 보통 수용이 될 겁니다. 수용되고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볼 것인가 하고 각종의 투기를 하게 될 겁니다. 투기.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각종의 개발을 하려고 그래. 개발. 예를 들면 밤새 가서 건물 하나 지어버린다는 얘기죠. 밤새 가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가서 수목을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을 하면 토지보상금, 건축물, 정착물, 즉 지작물 보상 이런 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상금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상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일정한 개발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크게 우리가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7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이 7가지 개발행위는 사실상 그 지역의 6개 지역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게 뭐 된다? 금지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금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그 개발구역 내에서 일전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그런 개발행위를 하고 싶으면 사전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역이 신도시가 지정된다. 어느 지역이 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2가지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된 성은 아까 뭐로 간주된다? 용도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간주된다. 두 번째, 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되는 순간 그 개발구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그런 행위를 하고 싶으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347조는 개발구역 지역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이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처음에 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했겠죠. 개발구역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구역이었어요. 개발구역 지정구역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있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정되면 사업 시행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저기 나오는 실시 계획서를 수립해야 돼요.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걸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자기를 지정된 지정권자에게. 이걸 얼마나 하도록 있냐?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사업 시행자는 3년 이내에 지정권자, 자기를 시행해서 된 지정권자에게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실시계획을 잘 써서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더 이상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3년의 경우는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도시개발기관 해제가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제가 간주된다. 그럼 여기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시행자는 얼마 이내? 3년 이내에 실시기에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하자면 개발기관 해제가 거의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개발구역 지정고시 됐다면 그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시기에 인가 신청이 들어온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개발사업이 이제 우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으로 나눴어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사업이 쭉 끝나면 뭘 하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완료 공고. 그럼 공사 끝났다는 거죠? 공사완료 공고를 하게 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이제 도시방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됩니다. 환지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하고 쭉 가서 뒤에 하나가 더 남습니다. 환지, 처분, 환처분, 공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환처분 공고. 그러면 여기는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 개발기관 해제가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해제가 간주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할 의도 없는 것을 보고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소정의 사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기획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발사업은 개발기획 지정고시 되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간주되는데요. 첫 번째는 3년 이내 실시기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제가 간주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수용 방식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개발기획 해제가 간주된 걸로 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해제가 간주되면 당연하게 용도지원 종전 농림지로 되돌아갑니다. 용도지원 환원이 돼요. 또 아까 지정고시가 간주됐던 지구단위 계획 자동적으로 폐지가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해제가 간주됐다면 소정의 목적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간주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용도적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폐지가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 지정 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해제 사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이 세 가지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시도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는 우리가 원칙 예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얘기할 때는 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윗사람을 앞에다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주로 비도시적이 지정한다.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순간 그 지역은 용도지 뭐로 바뀐다? 도시적.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다. 그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순간 일정한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그 개발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지역 6개 지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됐던 도시개발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간주된다. 첫째,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 3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또 하나는 공사 모두 끝났기 때문에 수용 방식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간주된다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지정, 해제 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어서 교수 지나가도록 하죠.